여러분 이제 교재를 받으셨는데요. 그 교재에 보면 그 제일 앞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세 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청탁금지법 안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하자 보수 보증 이행편 해서 이제 만화가 나와요. 이 만화 내용은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 강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알기 쉽게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자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만화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차례라고 나와요. 차례. 그래서 아까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 1장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증 이행 안내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그 하자보증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1시간 정도로 강의를 드리고요. 2장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집행 및 계약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과 관련되는 법에 대한 내용,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되겠죠. 그 내용과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행 청구하면 어떻게 이행 청구를 하는지 실무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2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1시간, 2시간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드리고요. 이제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장으로 가면 제3장에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보수 기준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고 다음에 이제 4장에 수송공사 용역 발주 실무 요거로 1시간. 이렇게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그 절차와 그리고 그 하자 보수 보증에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내용,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자를 판단하나, 어떻게 그 보수하는 공법을 어떻게 결정하나, 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 하자 보증이라는 게 현금 변제를 받게 되죠. 그럼 현금 변제를 받으면 결국엔 그 돈을 발주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자 보증에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6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PPT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1시간은 주로 이제 PPT 위주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 2시간 정도는 교재와 PPT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증 이행 처리를 하는 업무 절차에 대해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다음에 하자보증 이행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하자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판정을 하죠. 하자 판정과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하자 판정과 기초금액 산정을 통해서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보증을 이행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현금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변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임직원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하자보증 이행을 갖다가 이제 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단체인가 라는 걸 알면 거기에서 업무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기준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내용이 나와요. 93년도에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귀에 좀 익은 명칭이 나와요.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돼서 다시 설립되죠. 그리고 2014년도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5년도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약칭으로 했을 때는 허그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설립 목적이 나오는데요. 설립 목적을 보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보증 업무. 다음에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는 주택을 살 때 매입하는 채권으로 형성되는 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요 업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장 제일 위에 보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가장 중요한 업무죠.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 방법은 선분양 후 시공, 그죠? 선분양 후 입주.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이 지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분양을 하고 나중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면서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 사업 주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드는 거를 분양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 등 서민보호를 위한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강의하는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음에 그 외에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보증 업무, 그런 것도 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택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PF 보증,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주현황이 나오는데 주주현황을 아는 거는 바로 그 단체, 그 회사의 성격이 어떤가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주현황을 보면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정부가 68%를 가지고 있다. 68%. 3분의 2가 넘죠. 그럼 정부가 68%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죠? 만약에 분양보증이라든지 하자보증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보증사고가 나서 물어주고 나서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하는 일의 절차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다음에 금융기관, 주택업계, 자기주식 이렇게 주식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68%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어떤 보증을 하고 있느냐, 보증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분양보증이겠죠. 하자보증 그랬을 때는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담보 개념이에요. 그런데 분양은 뭐죠? 분양보증은 내가 분양받은 분양금,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한 거거든요. 당연히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양보증 숫자는 뭐 이렇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양보증 월등하게 많죠. 거의 반 정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는 일 중에 반 이상이 분양보증이다.
다음에 PF 보증,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이렇게 쭉 나오죠.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기타 보증이 나오는데 하자 보증은 이 기타 보증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자 보증도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 하자라는 거를 볼 때 옛날에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하자 그러면 정말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 그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와서는 그 하자라는 어떤 개념이 굉장히 그 하자다 아니다 보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해도 미관상 좀 이렇게 보기 안 좋다 그러면 이게 하자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보는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에 대한 것도 굉장히 포션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분양보증과 하자보증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다음에 하자보수보증,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교재 5쪽이에요. 교재 5쪽에 보면 여러분 교재 5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순서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하자 보증 이행 흐름도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중에 첫 번째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하자 보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위에 보면 하자 보증 이행 청구라고 나와요. 하자 보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공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그걸 준공할 때 내가 이 건물에 대한 하자를 책임지겠다. 담보하겠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담보하는 방법이 현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보험 들었는데 이제 사업주체가 이렇게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정당한 이유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이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이행 청구하는 거. 요거 절차입니다. 하자 보수 이행 청구가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보증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자 보증 이행 청구가 됐다는 건 그 전에 보증 사고가 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증 사고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보증 사고란 뭐냐? 보증 사고가 나면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는데 네 가지를 만족해야 우리가 보증 사고가 났다고 한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 1항에 나오는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균열, 누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보증채권자가 각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된다. 보증채권자라는 것은 보험에서 나오는 용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뭐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얘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네 번째로 주체무자가,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증사고가 났다. 그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그 사업 주체가, 주체무자가 부도가 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부도가 나면 당연히 이행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체무자가, 보험용어로는 주체무자, 내 생각에는 이게 하자가 아니야. 뭐 우리 책임이 아니야. 나 해줄 수 없어. 사용상 하자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보증 채권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이건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기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보증사고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요건이 만족시키면 더 이상 그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자 보증을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죠. 하자 보증 이행 청구. 자, 그래서 그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하는 그 보험을 든 회사에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부분이죠. 다음에 뭐 공동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다, 뭐 오피스다, 집합 건물이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가 되더라도 절차는 꼭 이렇게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주채무자. 주채무자라는 게 그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행체고를 합니다. 이행체고라는 건 하자보수를 이행해라 라고 최고, 마지막으로 통보합니다. 이행체고를 한다. 마지막으로 너 하자보수 해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합니다. 이 사람, 하자보증 이행 청구를 한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증 이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떤 절차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는 어떤 자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걸 안내해드립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죠. 이행 체고를 하는데 이행 청구 접수 시 지체 없이 30일 기간을 정해서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 이걸 하게 되면 30일이 지연되죠. 그러니까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30일 동안 이 최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 나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약에 이 하자가 정당한 사유였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현금을 변제해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보험을 들 때 보면 그 변제하는 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들고 보험을 들어놓고 하자보수를 안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 돈을 물어주면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상을 했는데 돈을 안 내. 그러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채고라는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행 채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고 하자소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도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내 책임의 하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하면 하자 분쟁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거쳐도 조정이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죠. 주채무자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30일 내에 대개는 이행을 안 하죠. 이제 연락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냐 하면 용역기간 선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용역기간을 선정해요.
이 용역기간이라는 거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고 제3자를 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간을 선정하고 그 용역기간이 여러분이 제출한 그 서류에 대해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하냐, 정당한 하수보수공법인가, 비용이 정당한가, 그걸 검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용역기간 선정은 한 입찰을 하게 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용역기간 선정하는데 2주가 소요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장조사는 이행체고 만료일로부터 요때 이행체고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한다. 근데 전자입찰에 2주가 소요되는데 이행체고 만료일부터 15일 조사가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 나오는 걸 보면 입찰서에 이미 현장조사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일자, 그 현장조사 일자에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입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 2주 정도 걸리지만 입찰에 낙찰되고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하자보수 이행 청구를 하면 입찰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소장님들한테 이제 현장조사 일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현장조사, 언제쯤 현장조사 나갔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관리소장님들은 언제 현장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견을 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공동주택은 공유부와 전유부를 나눌 수 있는데 공유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돌아보면 되니까. 근데 전유부분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봐야지 검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전유부분 하자 중에서 일반적인 하자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자. 그런 거는 이런 하자다. 예를 들어 뭐 세대 내에 도배가 덜 떴다. 뭐 타일이 깨졌다.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하자죠. 그런 거는 굳이 안 봐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상층이 옥탑이 있고 최상층이 복층인데 누수가 된다. 그럴 경우에 이 누수가 원인이 뭔가, 어떻게 보수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전유 부분을 보지 않고서는 그 하자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유 부분을 못 봤다, 그러면 이 용역기관에서도 그 하자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장 조사를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공유 부분보다도 전유 부분에 아주 특이한 하자, 심각한 하자, 그런 부분의 하자를 보여줄 수 있는 날짜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용역기간 선정이 2주가 걸리는데 현장조사는 15일이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조사를 하고 나면 그 현장조사 기간은 그 규모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10년 차만 청구했는지 2, 3, 5, 10년 차를 청구했는지 여러분 아파트의 규모가 뭐 이렇게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조사일은 막 달라지겠죠. 그죠? 또 청구하는 하자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2일에서 한 5일 사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자,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 내용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서류를 검수하는 방법을 하되 적정한 하수보수 방법, 적정한 비용에 대한 의견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 보고서는 언제 나오느냐? 용역기간이 선정되고 나서 40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선정되고 일주일 정도 현장조사를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보고서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보고서를 써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 나오는 거 보면 한 달이란 기간을 주지 않고 한 2주 정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장조사 끝나고 한 2주 안에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땡기는 거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도 하자가 늦어졌는데
보증 이행마저 늦어지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정 요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용역 완료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데 통보가 되면 여러분은 그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15일 기간을 정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하자가 맞나? 또는 그 보수 방법이라든지 보수 비용이 적정한가? 그런 거 검토하셔야 되겠죠. 혹시 빠진 데는 없나? 확인을 하셔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서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립니다. 아 이건 우리가 빠졌다. 또는 관리소장님이 제기하는 그 이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럼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완해서 제출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보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보완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현금 변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현금 변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용한다. 그러면 현금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현금 변제와 관련되는 서류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변제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통해서 이게 수용하면 다행인데 수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 분쟁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도 조정 신청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아, 이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되면 거기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봅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여기 이 용역 기관에서 판단한 게 적정한가, 혹시 이견이 있나 판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나는 이렇게 안 본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하자 분쟁 조정위의 조정 신청을 통해서도 이걸 합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소송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절차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행체고라는 절차가 있어서 30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행체고 끝나고 나서 되도록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한 달 안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입찰하는데 2주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현장조사 바로 나오고 다음에 보고서 2주 안에 나온다. 그러면 빨리 하면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하자가 많고 단지가 크고 그러면 당연히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겠죠.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절차다. 이 절차를 좀 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1번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했는데 사업주체가 하자 이행 불능 상태다. 그래서 이 하자 이행 불능 상태거나 또는 하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증회사에게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고 보증회사는 바로 보증 이행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 책임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한다. 최고.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하자를 이행해라 라고 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보증 책임을 이행한다. 그런 한 단계를 더 거쳐간다.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는데 어떤 하자들은 그 하자 보증 보험에서 이행 청구할 경우, 여기 하자 보증 이행 청구 서류죠. 이행 청구할 때 제출할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자 이행 청구 시 제출할 서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서 약관 제6조에 나옵니다. 보증서 약관은 하자 보증서 뒤쪽을 보면 나오죠. 6조에 이행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어떤 서류가 있나 보겠습니다. 하자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게끔 하고 있냐 하면 하자 보수 비용과
산출 명세서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에는 하자 보수 비용과 산출 명세서를 포함하게 돼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자동차 보험금, 보수비를 달라고 할 때 비용을 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정해서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자 보증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구 서류 중에 하자 보수 비용과 산출 명세서가 들어간다. 다음에 보증서와 그 4번, 보증서 또는 그 4번, 원본 또는 4번,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그 하자 칼라 사진과 함께 설명서. 이게 필요하고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 명단과 그 구성 관련 증빙 서류. 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하자 보수해달라라고 청구한 공문들. 보증 채권자의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한 사항에 관한 공문들. 예, 이게 발송 공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발송 공문, 이게 접수 공문이 되겠죠. 하자 현황도, 그리고 보증회사가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중에 기술과 관련되는 서류만 한번 볼게요. 이제 기술 이렇게 비용을 뽑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물량을 산출하든지 기술과 관련된 서류는 하자 보수 비용, 산출 명세서, 하자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이게 이제 하자 사진과 함께 그 밑에 그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자 현황도. 이 네 가지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이 작성하기 좀 이렇게 까다로워하는 네 가지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어요. 하자 발생 사진, 그에 대한 설명, 하자 현황도가 나와야 물량이 나오고 그래야 금액을 뽑을 수 있고, 그죠? 산출 명세서, 하자 보수 비용. 요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시간에 실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행 청구 시 유의사항. 그래서 하자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작성 시에 모든 하자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증빙 사진을 첨부한 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래요. 아파트의 하자를 보면 계절에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계절에. 여름에만 발생하는 하자, 겨울에만 발생하는 하자. 당연히 있죠. 그죠? 예.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통로에 발생하는 결로. 여름에만 발생하죠. 여름에만. 비가 올 때만 발생하는 하자.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행 청구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그 기술자가 나와서 볼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확인할 수 없겠죠. 그죠? 그때 이 기술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하자가 없다고 그냥 하자가 없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하자, 비가 올 때만 발생하는 하자, 이런 특이한 하자들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빙사주가 필요하고 빠짐없이 기록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명서류 기재가 부실할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하자 이행 절차도 지연된다.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전유 부분인데 굉장히 심각하고 특이한 하자인데 그걸 볼 수가 없다. 안 열어줘. 그러면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럼 길어지게 돼 있죠. 또 작성 시 가능하면 공용부와 전용부를 분류하고 당연히 분류가 되겠죠.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은 분류가 됩니다. 그 세부 내용을 작성할 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엑셀로 작성해 놓으시면 그 하자의 내용을 연차별로 분류한다든지 동별로 분류한다든지 그게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엑셀로 작업해 놓으시면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든지 나중에 주채무자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자 보증 이행 청구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죠. 그 관리 프로그램 중에 하자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죠.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자 접수를 받을 때부터 그 엑셀에 입력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하자를 관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보증을 이행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증 이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약관상 면책 사유라고 돼 있는데 이 약관상 면책 사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서 뒤쪽에 약관에 면책 사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하자 보수 보증을 이행해 주려고 하지만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보험의 대상이 아닌 거를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자.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천재지변, 전쟁, 내란 이와 같은 거 하자.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다음에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하여서 발생하는 하자. 안 되겠죠. 예.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요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돼서 발생하는 하자.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인데 도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돼 있어요. 방수를 하게 되는데 방수를 안 했어. 미시공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발생하는 하자는 보증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 주체의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니까. 그러나 이 보험의 보증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해야 되는데 내에 발생한 하자를 담보책임 기간 내에 청구했다. 그건 되는데 2년차 하자인데 한 5년 돼서 청구했다. 그러면 그 하자가 2년 안에 발생했는지 5년 안에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다. 그러면 균열을 보고 이 균열이 언제 발생했을까요?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뭘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균열이 있는데 3년 지났을 때 그 균열에 대해서 하자 보수해달라고 요구했어. 그 균열은 3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은 확실하죠. 그죠? 입증이 된 거예요.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그런 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그러니까 담보 책임 기간에 청구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렸어. 그러면 언제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약관상 면책 사유가 된다. 다음에 뭐 사용상, 안전상, 구조적 영향이 없는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게 있나 볼게요. 노후화에 의한 하자, 화재 발생에 의한 하자. 이거 빨간 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 없이 미리 보수해버렸다. 그렇죠? 여기 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 이건 제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보수하면 안 된다. 그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업주체, 여기서 사업주체는 그걸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분양한 사람이에요. 분양을 했다는 건 뭐죠? 그 분양을 했다는 건 그 아파트를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걸 사업주체라고 하죠. 시공자는 그 중에서 시공에 해당하는 것만 했겠죠. 그죠? 이 사업주체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상 하자, 도면과 달리 미시공, 오시공 하자, 이런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야말로 요 설계상 하자라든지 설계도면과 미시공, 오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근데 이 강의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입주자들하고 이제 상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자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히 알고 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죠.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그냥 일단 청구를 하세요. 청구하시면 여기서 다시 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아까 그 절차에 용역기간이라고 나와요. 용역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4개를 정해놨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건축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 기술자가
그 하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하자는 사람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진단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해야 될 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4개라고 돼 있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그 용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자 판단을 한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다. 그거예요.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가장 중요하죠. 부재 세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비슷한 하자.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그 용역기관의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사의 사장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이렇게 나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 아파트의 하자라는 게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써놓은 것만 봐도 아, 이게 무슨 하자다 딱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확인이 안 돼도 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하자가 있어요. 특이한 하자. 그런 거 안 보면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재 세대가 없도록 하되 100% 부재 세대가 없도록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특이한 하자들, 그런 건 반드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행하는 방법은 현금 변제 방법이다.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현금 변제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그럼 현금 변제 방법은 어떻게 됐냐, 현재 현금 변제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적용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자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공법을 결정하고 비용을 결정해서 얼마를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용역기관에서 다시 한번 가서 물량을 확인하고 적절한 공법인지 확인하고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뽑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뽑냐 하면 법원 감정하듯이 해요. 하자 판단도 법원 감정하듯이 해요. 단가도 실용 단가를 쓰는 게 아니라 공인된 단가를 써요. 그리고 간접비라고 하죠. 간접비. 직접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간접비를 구성하죠. 안전관리비, 공과자비, 이게 간접비를 구성하잖아요. 그것도 법원 감정하듯이 해요. 그래서 법원 감정하시 하기 때문에 하자 판단에서부터 간접비 구성까지 다 법원 감정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는 공사상 잘못이 아닌 하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자가 있는데 이게 사용상 잘못인지 노후화 잘못인지 공사상 잘못인지 좀 이상해. 잘 모르겠는 게 있죠. 하자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히 누구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하자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뽑는다는 거예요. 뽑는다.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균열이 있는데 이게 노후에 의한 균열인가 공사상 잘못에 의한 균열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뽑아라. 그리고 시공자의 책임을 70%로 본다. 그렇게 판결하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기관에게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는 법원에서 감정하듯이 뽑아라.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할 때 책임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노후와 입주자 과실 등의 하자가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8%만 인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여기에 기초금액을 뽑고 거기다 0.78을 곱해서 변제금액을 산출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78%는 변하지 않는 거냐? 변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2년 전에는 78이 아니었어요. 작았었습니다. 75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78로. 내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공사가 그 아파트를 공사하는 어떤 그 품질,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어떤 판결,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올라가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인식이 발전하고 하면 품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품질이 올라가고 있느냐?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대한민국 건설에 있어서 그 품질이라는 건 뭐에 좌우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품질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네임밸류에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직원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 현장의 품질은 근로자의 품질이에요. 근로자가 얼마큼 기능공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기능공 중에 숙련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뭐 일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숙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숙련되지 않았다.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요즘에 아파트 하자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금 변제할다. 현금 변제할다 했을 때 현금 변제 시 제출할 서류들이 나와요. 현금 변제 합의서, 현금 변제로 하겠다. 현금 변제 합의서죠. 대의 변제 증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된다. 그거예요. 대의 변제 증서. 하자 보수 보증서 원본 또는 4번. 대의 변제 증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인감 증명.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의 통장 4번. 그리고 현금 변제 합의 권한을 명시한 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당연히 입금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계좌는 당연히 공적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직인이 복수로 등록된 계좌가 되겠죠.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계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두 가지 설명드리고 이제 쉬겠는데요. 시간이 적정합니다. 여기 임직원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패 행위가 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으로 해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다음에 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음에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해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용역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허그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자 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서로 소통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돈으로 산출되는 거죠. 돈으로 산출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다 이해 당사자예요. 이해 당사자. 그죠? 그럼 이해 당사자끼리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아야 되고 커피 한 잔도 사면 안 된다. 3만 원, 5만 원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하실 때 잘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다음에 하자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그 하자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해 당사자다.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대접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서 이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